자, 이제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당송 병역 관련된 내용, 송대 사대부 성사의 전환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게 당송 병역이 뭐냐? 이건 예전에 이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되게 일본에 있는 이제 그 중국사 연구하는 그 학파가 있어요. 이 경도 학파하고 이 동경 학파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시대 구분 논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8세기부터 8세기 중엽부터 10세기 후반까지 그 송나 건국 그전 그까지 이런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변동을 보통 당송 병역이라고 하죠. 이 당송 병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이제 경동학파하고 그 동경학파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자, 요거 이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경동학파하고 동경학파가 이제 당송병하고 싸우는데, 일단 경동학파하고 동경학파들이 이제 중국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좀 봐야 돼요. 자, 경동학파나 동경학파는 이런 세계사적 보편 법칙,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그 마르크스 보편 법칙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에 따라서 이제 좀 의견이 달리하는데, 일단 이 경동학파는 고대를 이제 중국 고대를 은에서 한으로 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를 위진남북조에서 어 단까지, 그리고 근세를 송으로 봐. 그래서 예전에 말했던 근세를 송으로 본다. 예. 중세를 위진남북조 당으로 보고요. 근데 동경학파는 고대는 은당, 중세는 송청, 그리고 근대를 이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을 볼 때는 그 송나라 근세가 아니라 중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대개 인제 그 당송 병역은 여기 이제 경도학파는 어떻게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그걸 증명하려고 했고, 동경학파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중세적 성격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걸 이제 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학파 대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국 대륙에서는 그렇게 이 그 당송 병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만 이제 정기 봉건사에서 뭐 후기 봉건사에 이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밑에 제가 인제 경도학파 의견하고 뭐 동경학파 의견들 쭉 정리해 놨는데, 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요런 내용들은. 예, 그래 갖고 일단 동계를 이제 읽는데 일단 배경 지식은 좀 있어야 되니까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동계를 보죠. 자, 중국 사회에서는 8세기 중기에 분수령을 하여 송해 건국과 10세기 후반까지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방면으로 걸쳐서 그 이전의 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중국 역사의 궤도를 바꾼 혁명적으로 할 만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걸 단송 병역이라고 한다. 자, 이 병역 원동력은 농업혁명에 찾을 수 있고, 그 결과 각 방면에 거친 산업생산의 발전으로 폭발된 인구 증가에 가져온 사회변화를 꼽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죠. 일단 당송 말에서 인제 송나라 때까지의 농업 생산이 올라가죠. 이걸 농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자, 농업혁명을 통해서 잉여 생산물과 잉여 인구들이 늘어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죠. 상공업에 종사하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상업혁명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송나라 때 발달된 이 상업혁명은 그 기반이 이 농업혁명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농업혁명과 상업혁명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내용 보면요. 당대까지 이제 사회 지배계층으로 분류했던 귀족이 몰락하고 송대 사대부 서민 사회가 등장하였으며, 새로운 농업 경영 방식으로 나타난 지주전호제가 새로운 농업 생산 발전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병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형상은 남북주의의 귀족 계층 지배계층 귀족 계급이 완전히 몰락하여 귀족 그 사회가 자치를 감추었다는 사실이다. 그 대신에 사대부 서민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들 서민 계층은 가골을 통해서 문신관료 출세하면서 황제에 충실한 보필자로서 관료 계층이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황제 전제 정치와 사대부 관료 사이가 확립되어 나갔던 것은 사실이었다. 자, 사대부란 말은 송대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원래 이 사대부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 계층의 의미에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송나 계층의 의미에서, 근데 이 사대부라는 말은 이미 이제 주나라 때부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양과 지식을 갖춘 귀족이라는 의미로 사대부라고 이제 칭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중세를 되게 강조하는 그 동경학파들은 사대부가 과연 송대 뭐냐면 주요 계층이었냐? 그 당시 사대부는 그냥 이제 뭐냐면 하나의 지식인이라는 의미다, 교양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동경학파의 견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동경학파는. 근데 경동학파는 사대부는 예전에 사용하긴 했지만 송대 사대부는 좀 다른 의미로 쓰였다. 그 당시에 이제 사회 중심 계층이었고 지배적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출세 조건도 그 신분보다는 능력을 두는 과거제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약간 경동학파는 중세적 의미 측면, 아니, 중세적 의미보다는 근세적 의미에서 좀 더 이렇게 사대부를 보고 하나의 지배계층을 본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라든지 뭐 동계라든지 한의중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동경학파 견해보다는 사대부를 일반적인 교양이라는 관점보다는 지배자의 관점, 지배계층의 관점으로서 종전의 문벌귀족과 다른 지배계층의 관점으로서 봐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주대에는 병대보다는 살아는 계층적 용례를 사용했고 지난 시대 강령에서도 대부가 등장했다.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교양과 지식을 갖춘 귀족을 사대부라고 칭했다. 그러나 송대 사대부는 그 이전에 사대부와 성격을 달리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걸 강조하는 부분은 동경학파고요. 중세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했던 얘기죠. 근데 그러나부터가 이제 뭐냐면 송대 사대부 지배계층으로 봐서 문벌귀족과 다르게 보는 학파죠. 경도학파죠. 자, 즉 당대까지 지배계층이었던 귀족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에 대신해서 새로운 계층으로서 정치 사회의 지배계층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계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송대 사대부는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고 과거제를 통해서 간인으로 출세하는 지배계층이 되었다. 따라 송대 사대부는 과거 준비를 하면서 독소인과 과거와 합류한 학교 관료, 과거 준비도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지지층의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독소이면서 그다음 관료면서 지지층이었다. 예,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과거제를 통해서 지배층을 형성하게 된 송대 사대부는 그 이전의 기초 계층과 다른 어떤 계층적 성격을 강하며 송대 이후에 명청시대까지 이어져 내려갔다. 자, 당대 과거제는 단순히 관료 후보 자격을 시험하는 것이었지만 송대 이후의 과거는 황제가 친히 시험관이 되면서 그 인재를 뽑는 전시제 도입으로 과거라는 문신 관료 체제와 그 황제 독재권 구축이라는 중요한 작용을 하게 이뤘다. 당성병의 실체는 군사제도와 조용조상에서 나타난 당의 병력의 지정 부병제는 송해 모병제로 전됐고 조사제도는 뭐 조용조에서 당후기 때 양세법 체제로 바뀌면서 송대 이후의 체제로 세제로 정착하게 됐다. 근데 송나라 때 이제 양세법은 좀 차이가 있어요. 단세 원칙이 포기되죠. 예. 그리고 여기다 이제 신정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잡세 등이 이제 뭐냐면 플러스 돼.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문화면은 그 당대까지 사상계 주류 되어왔던 불교와 도교가 점차 밀려나고 그 대신에 신유교가 등장하죠. 주자학이 송대 성리학 사상과 학문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 경제면에서 당송군역은 농업 생산의 기초로 이루어진 토지 소유와 경작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자, 이는 당말 5대에 거치면서 나타난 새로운 토지 소유 사유자로서 그 형세우의 등장과 이들의 토지 경제관 전호의 출현은 지주 전호제가 송대 이후에 정착됐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지주 전호제에 관련돼서도 그 뭐냐면 동경학파하고 경도학파가 좀 의견이 달라요. 동경학파는 지주 전호제가 경제 외적인 관계를 되게 강조한 반면에 경도학파는 경제적 관계를 강조해.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송대 지주제에 관련된 전호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지주 전호가 그럼 뭘까요? 지주라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전호는 이 토지를 빌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주와 전호 간에 이제 이런 그 일단 경제적 관계가 형성되죠. 이 관계에서. 그래서 전호는 이제 지주한테 땅을 빌린 대가로 지대를 납부하죠. 지세가 아니라.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플러스 알파가 붙느냐,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 것들이 붙느냐, 붙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동경학파와 경도학파의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개 보면 이제 동계에서는 절충을 해놨어. 이 관점을. 그래서 이제 있고 자세한 내용은 강자중국사를 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인고 보는데 강자중국사까지 볼 필요 없어. 예전에 제가 강자중국사까지 내용을 그걸 좀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관점이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 뭐 구질구질한 것들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좀 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동경학파하고 이제 경도학파가 지주 전홍제에서 제일 논쟁이 됐던 것이 장원의 성격과 전호의 신분적 성격, 이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자, 동경학파의 장원은 일단 이제 동경학파는 그 송나라를 뭘로 보죠? 중세로 보죠. 그래서 중세 장원제, 그 유럽의 중세 장원제를 이제 영상할 만큼 큰 장원을 이제 만들어야지 그 말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원이 분산돼 있지 않고 한 곳에 집중돼서 대규모 존재하고 있다. 얘 이제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경동학파는 좀 근세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유럽의 중세적 봉건적 장원제를 탈피하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장원이라고 하지만 당대의 장원은 당나라 장원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장원이지만 송나라 때 장원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세적이고 되게 규모가 적고 그것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당나라의 어떤 장원제도나 그다음에 중세 시대 때 서양 중세 시대 장원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결이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전호도 보면 동경학파에서는 되게 전호를 어떻게든 농로로 묘사하고 싶죠. 왜냐 중세니까. 그래서 전호는 토지에 예속돼 있고 농로처럼 수전전개가 한다. 수전전개기는 뭐냐면 땅을 팔 때 전호도 같이 넘어간다는 거야. 매매가로 해서.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노예는 아니지만 땅을 팔 때 그 전호도 그 밑에 딸려갖고 같이 넘어간다. 예속 관계가. 그래서 서양 중세적인 어떤 농노의 관계를 보죠. 그래서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경도학파는 근세로 보잖아요, 송을. 그러니까 이제 근대 어떤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을 연상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등한 계약 관계로 봐요. 그래서 자연히 중세 그 농노를 중세 그 송나라 때 전호들을 자유의미로 인식을 하죠. 이만큼 이제 얘네들이 동경학파에 따라 경도학파에 따라서 어, 지주 전호제나 장원의 어떤 그 인식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세하신 분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요거 좀 정리한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보는데, 그러면 동양사 결혼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은 동계화파, 경도화파 유형이 일면이 있다. 그래서 사천 지역처럼 이제 뭐냐면 좀 지방이 후진 곳이면 동경화파의 견해가 맞고, 그다음에 저기 양지강 하류처럼 저해강성이나 뭐 이런데 이런 지역은 발달한 곳은 경도학파 유형이 맞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제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절충을 하고 있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신동기에서. 잠깐만요. 자, 송대 사회경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지주전호제예요. 지주전호제이다. 그런데 이 지주전호제의 성격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대립된 견해가 있다. 자, 이 대립된 견해는 경도학파, 동경학파의 견해예요. 당중기 안사이나를 계기로 균전제가 붕괴한 가운데 지방에서 점차로
새를 키운 신흥지주들은 형생 계층이다. 이는 8세기 후반에 양세법이 시행되면서 법제상 처음으로 토지의 사유권을 인정하는 계기로 대토지 소유하고 있는 장원이 경영되었고, 이는 몰락한 군중 농민을 전후로 고용하여 자신의 토지를 견적하도록 하였다. 지주들 호민, 유족호, 보호라고 하는데, 특히 이들은 당말의 사회적 혼란을 교묘히 이용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자, 송대의 형세호는 간인이나 이인, 직교까지 이제 포함되는 강범이나 지육의 중고, 이 간인이라는 건 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리, 인이라는 것은 관리이들 말하죠. 사무 신문을 담당하는 거. 직교는 어떤 국가로부터 특정한 역을 담당하는 호죠.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한 강범이나 지주계층들은 이들은 지방에서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들의 자제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간인 신분으로 나가기도 했으나 경제적으로 대토지 사회는 지주도 성장했다. 자, 송 이후 발달된 대토지 사회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는 경도 동경학파의 견해죠. 여기는 송을 중세의 모습으로 좀 약간 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하나는 이 시대의 대토지 사회는 장원제이고, 장원의 형태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토지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 장원을 경작하는 전원은 토지에 예속됐고, 토지 매매 때 함께 팔려나가는 이를 수전전기기한다. 예. 수전전기라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경작할 전이야. 예,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들은 거주의 자유가 없고 신분상으로 제주에 예속되어 있는 중수의 농노적 존재를 보는 관점이다. 자,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송대 근세론자죠. 어떻게든 좀 발달된 모습, 근대적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경도학파죠. 송대 근세론자들은 송대 토지 소유 형태는 영세적이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이를 장원이라고 하나 작은 경작지의 분지, 소경지편으로 직접 한 것에 불과하며, 자, 이러한 그러니까 여러 곳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전에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야. 자, 이러한 경지를 소작하는 전호와 지주와의 관계도 대등한 계약 관계도 성립된 근세적 소작 관계와 같다. 그래서 경제 외적인 관계보다 경제적 관계가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 전호도 이제 이에 따라서 중세 농노가 아닌 지주로부터 해방된 자유민이라는 것이다. 자, 이러한 전호의 성격 지역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그래서 약간 후진 지역 경우는 동경학파의 견해가 맞고, 좀 선진 지역은 경도학파의 견해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사천 호남부 형원호 같은 것들은 경제적 후진 지역에서는 지주가 수천 가에 달하는 전호를 제대로 예속시키면서 신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반면에, 양자강의 하류에 강남 델타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 지역에서는 영상 분산 소작이 많다. 이렇게 볼 때 대토지 사유 혹은 지주 전호지와 관계에도 선진과 후진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지주의 토지는 대체로 이제 전호에서 경작된다. 전호의 명칭은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정객이라든지 장객, 지객, 객고, 부객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칭호는 전호의 실상을 다양하게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호가 한 가지 모습으로 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주와 전호가의 관계, 전호의 이제 기여도, 전호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소라든지 농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관계가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속성에 따라서 또 자율성에 따라서 이런 명칭들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같은 전호하에도 노예에 가까운 미천한 자가 있는가 하면, 이에 반대로 전호도 있다. 즉 자기 땅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고 독립된 가옥과 가족을 거느리면서 일종의 경우, 소도 가지고 있고, 농기와 종자나 식량 등 토지 위에 생산수단도 소유하고 자율적인 농업생산이 가능한 전호도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전호하면 자기 땅이 없는 걸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전호도 토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 땅 외에도 자기 땅이 좀 부족하니까 남의 땅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몬처럼. 예, 이런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민에 가깝죠. 거의. 자, 전호는 이제 법률상 양민으로 취급되고, 독립된 경영 주체나 지주와 사이에서 신분적 상하관계 인식된다.
따라서 지주 전후 간의 범죄에 대한 형벌 규정에서 인종의 가호 연간에 11세기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 그러나 11세기 말에 이르면 전후와 주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민보다 한 등급 가중되고 반대로 지주와 전후에 대한 범죄는 한 등급 경감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법제적으로 이제 송나라도 양천제를 사용했어요. 당나라 마찬가지로 양인하고 천인으로 이렇게 구분되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 어, 그 앞에 많이 안 나는데 전호는 지주와 전호는 다 뭐냐면 양인에 속해 신분상. 예. 천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노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 지주와 전호의 관계에서는 좀 약간 좀 달라요. 예. 요둘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전호라도 다른 지주하고 전호의 관계는 평등해요. 예. 법적으로 당이기 때문에 다른 자기 지주가 아니라 그 다른 지주 있죠. 땅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이제 거기 땅을 붙이지 않는 그런 지주들은 평등해. 그렇지만 자기가 땅을 빌린 지주하고는 평등하진 않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법률적인 내용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전호가 지주한테 죄를 질 경우에는 한 등급 좀 더 플러스해서 처벌받고 지주가 전호한테 이제 벌을 할 경우에는 한 단계 마이너스 등급 해갖고 이제 벌 받죠. 지주가 좀 가볍게 받고 전호가 좀 무겁게 받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북송 때까지는 없었어. 네. 그러니까 북송 초기까지 11세기까지는 없었는데 북송 중후기 때부터 11세기 이후부터는 이런 법률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건 팩트예요. 그래서 지주와 전호 간의, 그러니까 물론 타지주와 전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지주와 전호 관계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 법률상 이렇게 한 단계 두고 더 가중 처벌고 좀 한 단계 저희 뭐냐면 좀 적게 붙고 적게 처벌받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경도학파하고 동경학파가 견해가 또 달라. 봐라, 동경학파는 그만큼 지주와 전호 관계가 예속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세 농노제와 비슷하다. 그걸 법률적으로 뭐냐면 뒷받침해 줬다. 이렇게 이제 보는 어, 견해고요. 경도학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지주와 전호가 관계가 거의 뭐냐면 맞먹고 전호가 지주한테 자주 개기니까 자, 국가 권력 입증할 때는 지주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지주가 뭘 내는 거야? 지세를 내잖아.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호가 지주한테 개기고 평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주에게 힘을 실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오히려 이제 이거는 전호의 지위가 그만큼 높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경도학파는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송 초기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북송에 비해 남송이 전후의 신분이 더 낮아든 걸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의 견해를 따르고 있냐 동경학파의 견해를 따르고 있죠. 그 부분은 자 실제로 여기 보면 실제로 그 남송 때의 강남 지방에서는 전후의 자연 이주가 불가능했으며 도망하는 경우에 차라리 원상 회복시켰다. 그리고 전후는 경제에 매각될 때 새 지주에게 강제로 매각됐으며 그리고 갑두나 간인 같은 중간에 조직 간 관리하에 경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식구 따면 마름이라는 사람들이죠. 마름. 그래서 여기는 요 견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서서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동경학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당송병역과 이제 인구의 이제 대이동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당송병역기에 인구가 대이동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많이 다루죠. 자 이때 당송시대 때 인구의 어떤 그 특징, 인구 이동의 특징은 양쯔강 하류죠. 대규모 이동이죠. 이걸 이제 남이라고 하죠. 강해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명말과 명말 때 이제 명말 청나라 때 그 인구 이동하고 좀 달라요. 명말 청초 때 인구 이동하고는 명말 청초 때 인구 이동은 양쯔강 하류에서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는 경우 여러 곳에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당에서 송나라 때 인구 이동은 그 양쯔강 하류에 집중했다. 예. 그래서 남이라는 근데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이 됐다.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 때 다양한 곳으로 이동한 거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중국 역사는 왕조의 교체에 따른 정치 사회적 변동이 나왔다. 근데 왕조 교체에 못지않은 사회적 변혁이 인구 증가과 인구 이동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 이거는 인구 분포에 따른 경제 활동의 중심지대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이동하고 이에 따라 사회 변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인구 이동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중국의 인구 중심지의 변동을 보면 고대 진한 시대 때 향토 공원, 간중지역 중심이었으나 남북조에서 수당시대였던 향토봉원이 중원이 인구 중심지대가 되었다. 당송변을 거치면서 인구 중심 지역이 북방에서 강남, 특히 양쯔강 하류 지역으로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구의 어떤 중심지대로 부각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 용어로 남이라고 해요. 남쪽의 대규모 이동 이렇게 해서. 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선 건 12세기 초였다. 송 이전에 북왕을 장악했던 한당 제국의 인구 규모는 약 6천 명을 넘어선 일이 없었다. 자, 인구 증가는 송월 분기점에 명대까지 8천만 명에서 2억 명이었고 청대는 4억 명을 돌파했다. 근데 여기에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인구 증가의 원인이 어떤 그 자연적 증가도 있죠. 어머니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자연적 증가도 있지만 사회적 요인도 있어요. 사회적 국가 권력이 강화되고 행정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예전에 파악되지 못했던 인구들 더 파악할 수 있잖아요. 호족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예. 거꾸로 이제 전란기라든지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혼란기 등등은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됐던 그런 시대에는 인구가 급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인구 급감은 자연적 요인보다는 좀 사회적 요인이 더 커요. 두 가지 요인을 같이 보셔야 돼. 예. 이렇게 볼 때 지난 제국에서 당말까지 인구가 6천만 명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항토공원지대와 항토평원지대와 농업생산이 더 이상 중국 인구의 증가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한다.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식량 부족이 인구 증가에 발목을 잡고 있었다. 자, 이거 맨델슨의 법칙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자, 이러한 이제 인구가 당송 병역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강남 지방으로 이제 이동한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이동은 사회 혼란에 의한 유민의 이동이라보다는 송대 시작으로 강남 지방이 농업 생산력이 북방을 앞뒀기 때문에 자연히 이 지대가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농업 작물은 해수의 징령을 잇는 북위 34도 경계도 강남과 강북 구분하죠. 그러니까 해수가 중심 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수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양쯔강이 있으면 양쯔강 북쪽에 조금 양쯔강보다 작지만 해수단 강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작다고 해도 한강보다 더 커요. 이 강은. 그래서 이 해수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완전 자연환경이 달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강남, 강북, 강남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강남의 농업 생산과 강북의 농업은 달라요. 네, 당연히 강북 같은 경우는 한전농법이죠. 얘는 수전농법이고 또 얘네들은 이제 주로 밀이라든지 뭐 보리라든지 뭐 등등등을 했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분식이 발달됐어. 근데 여기는 쌀 농사가 되게 발달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농업생산은 당연히 강남이 많죠. 여기가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북쪽은 그 강북 지역이죠. 송맥, 조와 보리를 주고가요. 그 하부 육전, 밭농사 지역이고 남쪽은 쌀을 주고 간 강해 수전, 농농사 지대다. 하북은 육전 농업을 주로 주고하면서 2세기까지 중국 농업의 대표적인 선진 농업 지역이었다. 후진적인 강해 수전 농업은 4세기 이어 하북 농업과 군용 상태 유지가 됐다가 당 중기에는 하북의 조 보리를 인역 삼 유지되게 되고 당 중기에는 하북에서 그 조 보리는 2년 3작을 하는 농법이 완성됐다. 2년 3작은 여기에서 이제 2년에마다 세 번 이제 뭐냐면 작물 달리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2년 3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기작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이기작, 삼기작 이런 말들은 같은 작물을 두 번 짓 때 이기작, 또 같은 작물을 세 번 짓 때 삼기작이에요. 주로 쌀 농사를 할 때 이 이기작, 삼기작을 하죠.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북송에 와서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남북 농업 형상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었다. 즉 송대에는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은 북송 초기 이래 국가의 적극적인 농업 장려 정책을 볼 수 있다. 자, 당말 이에 계속된 전략으로 하북의 농촌 사회는 항폐화되었고 농업은 침체되어 있었다. 자, 이러한 농촌을 부흥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농지기관, 유민의 정책과 농업 기술 향상을 추진하였다. 또 서민 사회 성립과 지주 전후제 경영 발달로 잉여 생산물의 자기 소유가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생산력이 증대되어 농산물 생산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 이와 함께 송대의 농업 생산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서북 지방에서 동남 지역의 대규모 인구 이동 들 수 있다. 이걸 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농업 통합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수리 시설 개발 이런 것들의 발전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 개량과 이모적에 대한 집약적인 어떤 전개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송나라때 당 말을 송나라때 이제 형상들을 뭐라고 하냐 농업혁명이라고 해요. 농업혁명.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농업혁명 관련돼 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농업 그 생산의 발전 내용들이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송대 농업혁명들의 특징들 보면 아이고. 특징들 보면요. 일단은 수리전 같은 것들이 개발이 돼요. 수리전. 그래서 그 호수나 이런 것들 막아가지고 논을 만드는 그런 수리전들이 있는데 수리전 종류들이 되게 많죠. 뭐 개전도 있고 가전도 있고 도전도 있고 예. 그다음 위전, 우전이라고 하는 수리전 있죠. 그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제일 부각된 것이 위전, 우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위전, 우전, 호전이라고 하는데 이 말대로 호수를 둘러서 제방을 쌓고 호수가 있으면 호수가 많잖아요. 강남에는 여기에서 이제 제방을 많고 이 호수 자체에다가 이제 물을 좀 약간 뺀 다음에 요걸 뭐냐면 전토 만든 거야. 예. 다수 논으로 만든 게 우전이죠. 그래서 이 우전이 대표적인 송대 수의전 개발의 어떤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우정 개발은 5대에서 송초부터 시작돼 갖고 북송 중기 인종 때 본격화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대규모 우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대우전, 뭐 소우전 같은 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우전 개발도 있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농업혁명의 특징들 보면요. 두 번째는 수도작법이 진전됐다. 수도작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라는 건 물을 가둬놓고 도당을 쌀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강남농법도 있죠. 예, 이 강남농법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물을 가다 놓고 거기에 뭘 짓는 쌀을 짓는 그런 쌀을 재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전됐는데 그 구체적으로 보면 이양법 같은 것들이 일반화됐고요. 자, 이양법은 모를 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도 가능하냐면 이모작도 가능해. 모를 심는 동안 보리를 이제 심잖아요. 그러니까 이양법은 이 당시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제 등장을 했고 이게 이제 송나라 때 일반화돼요. 예. 이양법이 널리 보급됐다. 그다음에 농기구가 널리 보급이 됐고 보급이 발명이 됐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악마라고 있어요. 악마. 예. 이 악마는 뭐냐? 예, 여기 보면 이제 밭이 되게 크죠, 논이. 거기 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물을 여기 논을 심을 때 여기 이제 악마를 타고 여기 가서 이제 논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 이모작도 하고, 이양복도 하고, 악마를 이제 이용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시설 같은 것도 이제 많죠. 그래서 용골차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용골차를 좀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대표적인 용골차야. 네, 용골차. 그래서 이제 이런 용골차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모내기 방법 여기 이제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뭐냐면 어 그 관계 그 수도 작법들이 이제 뭐냐면 진전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품종 개량이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품종 개량과 관련돼 갖고. 그래 갖고 인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쌀을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 갖고 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인제 그때 수확의 시기에 따라서 조도, 그다음에 만도 이렇게 있는데, 조도는 빨리 익는 거야. 만도는 늦게 익는 거죠. 그래서 조도의 대표적인 인제 품종이 뭐냐면 그 점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성도는 베트남에서 들어왔죠. 그래 갖고 이제 요 조도은 점성도 조생종의 일도가 있다. 그래서 이 점성도는 맛이 없어요. 이게 푸석푸석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서민들이 많이 먹었죠. 자, 그래 갖고 이런 것들이 인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외에도 인제 지방의 특산물 같은 것들이 인제 뭐냐면 많이 생산됐다. 그래서 이제 강서의 백채, 뭐 양절의 생강, 월주의 강굴, 뭐 시주의 삶 등등 있고, 자 이렇게 수의전의 개발, 그다음에 수도작법, 이항법 일반화, 농기구 보급, 그다음에 관계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 품종개량, 그다음에 지방물 특산물 재배 등등 해 가지고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많은 농업 생산물을 갖다 파는 시장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발달되고, 그리고 상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지역 상권이 서로 연결되면서 원거리 무역도 인제 행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대개 이제 이런 농업혁명과 그다음에 산업혁명의 어떤 발전상을 이제 강조하는 학파는 경도학파겠어, 동경학파겠어요? 예, 경도학파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송대 농업혁명은 농협의 본고장은 양자간 유역의 양절 지방, 절강성, 강소성이 그 중 중국 최대 미국 생산이 변하면서 강절 지방이 풍요에 들면 천하가 족하다라는 속담이 남송 시대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자, 소가 풍요에 들면 그 뭐냐면 천하가 풍족하다. 예. 소숙 천하족이란 말이 있죠. 예. 소는 이제 소주와 호주를 얘기하는데, 강절 지역에 그러니까 절강성과 강소성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족하다.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소는 소주와 항주를 소주를 의미하며 강절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를 얘기한다는 거.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 표현. 자, 근데 이제 명나라 때는 거꾸로 이제 곡창지대가 어디로 바뀌어요? 호광지역으로 바뀌죠. 호북성 호남지역.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호광과 호북이 풍요에 들면 천하가 족하다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요거는. 자, 하여튼 내용을 또 보면, 자, 송나라의 쌀 품종은 조대 외에도 맛이 좋고 그 저장하기 쉬운 중도, 만도가 보급됐다. 조도는 이제 빨리 익는 법, 중도는 좀 중간에 있는 법, 만도는 늦게 익는 건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늙는 시기, 그러니까 익는 시간 좀 느려도 맛은 좋아요. 그 우리나라 이제 주로 먹는 편은 만도죠, 만도요. 예. 그 조도는 맛대가리가 없어, 맛이 없어갖고 송나라 때는 이제 서민들이 먹긴 먹는데 종성도 같은 것들, 예, 참파도라고 하죠. 베트남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중국인도 안 먹어요, 이거. 네, 지금 저도 돼지 사료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먹었죠. 예, 먹을 게 없으니까. 자, 특히 이제 쌀 생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진종의 대중상고 5년에 점성도가 도입되면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야겠죠. 점성도 참파버라고 하죠. 베트남에서 도입된 건데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자, 점성도는 월남 지방의 벽 품종으로 가뭄과 천박한 토양이 강하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 자라며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있어 윤작, 이모작도 가능하다. 다른 작물과 같이 재배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장점, 북송말 남송 시기까지 강남 지역에 널리 재배되면서 쌀과 보리가 이모작이 시작되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요 쌀과 보리 이모작을 마치 북송 시대 때 이렇게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건 틀린 내용이야. 이거는 당나라 때, 당 중기 때부터 어,
이항법이 보급되면서 이모작이 이제 뭐냐면 같이 시작됐고요. 요게 이제 같이 세트예요. 이항법이 보급되면 이모작도 같이 돼요. 예. 근데 이게 널리 확산된 시기가 송나라 때요. 예, 송나라 때. 그래서 요건 송나라 때 시작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모작이 이제 시작된 거는 언제 때냐면 당나라 중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도는 송나라 때 시작됐지만 이모작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는요. 예. 자, 쌀과 생산과 함께 보리, 콩 등 작곡의 생산도 증가됐다. 보리는 하급식품으로 강마의 이제 사료로서 이제 많이 먹는 사료나 있고 밀은 분식. 밀 같은 경우에는 분식 요리가 유명하죠. 이제 강북 지역에는 이제 밀 분식 요리가 많은데 주로 이제 강북 사람들은 분식을 많이 해요. 예, 분식을. 그래서 이제 분식의 보급과 양조용 누룩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 남송 때 쌀 농사 후에 재배한 보리는 전후의 수입으로서 인정됐기 때문에 상품 작물 보급되었다. 자, 이 밖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특산물을 만들죠. 그래서 특산물 생산하죠. 강서의 야채, 양절의 생강, 월주의 강굴, 그다음에 시주의 삶, 강남주의 사탕 보급이 이제 널리 확대됐고, 그다음에 사탕보다 사탕수수죠. 사탕수수에서 사탕이 나오니까요. 자, 차의 생산도 증가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당나라 때부터 중국에 음다풍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 의 중에 아랍 사천 지방에 시작되어 점차 양장을 유역으로 해서 하중 하남의 작물 재배로서 차의 재배 중요성은 당대 이유다. 그래서 원래 이제 차라는 것은 인도에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이나 뭐 이렇게 위진남 북쪽 때 조금씩 키워졌다가 이게 이제 차 맞는 음다풍속이 널리 확대된 거는 당나라 때부터야. 그래서 다가 중요한 이제 뭐 차가 전매품 중에 하나죠. 중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물이 안 좋아서 그래. 석회질이 많아갖고 물이 마시면 텁텁해요. 예, 그래갖고 이걸 차를 마시면서 이제 중화시키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 가보면 중국 비슷하죠.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이 텁텁해서 유럽에서도 차가 널리 보급된 것도 그 이유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차를 안 마시죠. 물이 좋아서 그래요. 그거는 예.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주산지는 처음에 사천, 호북의 절강 지역이었으나 송대에서는 강소, 그다음 안이, 복권 지방까지 확대되었다. 자, 차원은 상장이라 해서 생산자를 원호라고 한다. 차는 제조 과정에서 엽차, 편차 같은 두 종류가 있는데 엽차는 대중들의 소비를 위한 거고 편차는 상류층의 고급품으로서 복권의 건주산이 특히 유명하다. 그다음에 차와 함께 소금도 계속 전환을 하죠. 그래서 소금의 전매제는 이제 한대에 이미 성립됐으나 제도적으로 재정비된 건 당말 5대의 송대에서 거치는 것이다. 송대는 당 5대 이제 염 전매제를 조합해서 해염은 정오부터 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육지의 해염은 국가의 염지 부근의 농민을 사육시켜 소금을 만들었다. 뭐 등등 있는데 소금 전매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혁명을 바탕으로 해갖고 등장한 것이 뭐냐면 상업혁명이죠. 예, 상업혁명. 이것도 이제 경도학파에서 되게 강조되는 거야. 자, 산업혁명의 배경은 이 강남 개발에 의해서 쌀 생산의 증가, 잉여 생산이 많죠. 요 지주전호제의 어떤 위에서 농민의 자율성이 신장됐고 서민사회 출현을 갖고 산업혁명이 등장을 했는데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상품화를 들 수 있어. 조선 후기 상황하고 좀 비슷해요. 미국이 왜 상품화됐겠어요? 자, 그 당시 양자등 지역에서 개발이 많아지고 점성도가 집이 확산되면서 먼저 쌀 생산이 늘어나죠. 그리고 도시 인구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소비 도시인. 도시 인구에 많은 이제 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미국 상인들이 등장해요. 쌀만 전문적으로 하는. 근데 이 미국 상인 안에서도 여러 이제 뭐냐면 상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강, 미선, 미객 등등 미아인, 미포 등등 있고. 자, 하여튼 그래서 쌀이 고도 상품화되면서 이런 객상들에 의해서 원거리 판매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그 자연적 농산물의 상품화 이것도 이제 상업혁명 배경이 될 수 있죠. 쌀 외에
이런 것도 상품화됐고, 차나 소체 뭐 이런 것들, 가실, 목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나 소금의 전매 이제 실시. 자, 그래서 차나 소금의 전매를 했고, 그다음에 수공업의 발달도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요거 좀 하기 전에 전매제에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보죠. 그냥 건너가다가 한번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아서 요것만 좀 볼게요.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제가 따로 정리를 했는데 어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전매의 이제 대표적인 그 물품이 당나와 마찬가지로 차하고 소금이야. 차는 국가 재정 확보하고 이민족을 이제 해외하게, 이민족인데 왜 이민족을 전하네. 되게 유목민족들이죠. 유목민족들은 주로 뭘 먹어요? 예, 주로 뭐냐면 고기를 먹죠. 고기나 뭐 우유 같은.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주로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타민 C를 보충을 하기 때문에 이민족들 입장, 유목민족 입장 볼 때는 이 차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목민족들과 이제 뭐냐면 교류하면서 군수품과 군마 같은 것들을 또 구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차를 이제 전매를 하는데, 근데 이게 소금은 마찬가지로 차를 생산까지만 하고 유통과 판매는 상인들에게 위임을 해요. 그러면 상인들이 그냥 위임할 때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죠. 상인들은 정부한테 뭐냐면 돈을 갖다 받죠. 그러면 정부가 이 다교인이라는 걸 이제 발행을 통해서 얘네 독점 판매권을 준 거야. 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대상인이 추천되는데, 요 다교인 자체가 판매 증서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강자 중국사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차는 일찍이 한대 기호품을 재배하기 시작했으나 하중 하남에서 작물 분포 가운데 그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당대 이후부터다. 주산지는 사천 호부 절강이었으나 송대는 강서, 강소, 안이, 복권 등지의 산지가 확대됐다. 여기까지 뭐 동계 내용이고요. 그 밑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이죠. 차는 당송인의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유목민족들과 일상적인 기호품이 되어 넓은 시장을 갖게 되어 시장성이 극히 높은 상품 작물이 됐다. 자, 이런 차의 상품 가치에 착안하여 이미 당대 덕종, 건중 연간부터 차의 전매가 실시되었으며 송주도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서 국초부터 차의 전매 실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차와 이제 소금이 전매되면서 대상인들이 출연됐고, 대상인들이 출연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이들이 자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역 사건들 서로 연결시켜줘요. 예. 왜냐면 원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자본 가지고 못 하거든요. 리스크도 있고 도둑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번 옮기는데 조금만 옮기면 안 되죠. 먼 지역 가려면 진짜 대규모 운반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자본 규모가 커야 되는데 이때 이제 대상인들 등장. 이 객상이라는데, 물론 예전도 객상이 있었지만 자본 규모가 되게 크죠. 그래서 송나라 때 대상인들은 상당히 규모가 커. 나중에 명청 시대 때 뭐냐면 대상인도 되게 크고요. 명청 시대 때 등장했던 뭐 신한사인이라든지 시주, 양주 상인들 다 이런 사람들이 차나 소금 같은 걸 전매해가지고 등장했던 상인 집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의 전매나 소금 판매 등등을 했고, 대상의 출연은 원거리 무역을, 원거리 그 유통을 원활히 해주는 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 소금 판매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감매법을 사용했어요. 북송 초기 때는 국가가 염료 독점하고 판매를 하는데, 나중에 북송 중기 때는 통상법으로 바뀌죠. 그래서 다음에 유통과 판매를 상인이 이용하는 걸 바뀌는데, 이건 당나라도 마찬가지야. 당나라 때도 초창기 때 감매법이었다가 통상법으로 바뀌는데, 북송 때도 처음에는 감매법이었다가 통상법으로 바뀌어요. 이게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명나라까지 연결돼서 이제 보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당에서 원나라 시대에 거쳐 연법의 발전을 살펴보면 상정매가 철저했던 점에서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이는 간접 소비세가 유력한 재원으로 된 한편 상인
상인에서 독점의 기대와 상인체 독점의 기대와 국가의 이해가 간접 판매 방식으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간접 판매는 이제 통상법 같은 것도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염상들이 등장하죠. 양주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고 거상 취업 및 상업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자, 염상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약간 시대가 뒤지만 대표적인 상인들이 신한상인과 뭐냐 상서상인이 있어요. 계중법을 통해서 이제 등장했던 상인들이죠. 계중법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명청 때 좀 얘기할 때 하고요. 여기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그 영상에 대해서는 신한상인과 상서상인 등을 위시한 거상의 추종과 상업자본 형성 등은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이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성대에 이러한 염상대의 역할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예던과 나오지 않으나 염상을 비롯한 부상의 존재와 이들의 중요도의 비중을 말해주는 증거들은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당대 이후에 일량이익이라는 말 정도 양주는 경제적 중심으로 번영되는데 이 양주는 명청 때도 번영돼요. 왜냐면 양주가 이제 그 시주와 함께 그 당시 이제 그 운하의 어떤 그 강남 운하의 주요 통로 거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양주상인이나 뭐 그 뒤에 좀 약간 이제 시주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강남의 이제 주요 상인 집단으로 부각이 되고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이요. 자, 그 발전 염상의 발전과 중대한 이제 관계가 있다. 당대부터 송대에 거쳐서 양주는 염의 집산의 일대 중심지였고 이후 명청대 유명한 염상들도 대부분 양주 중심으로 이제 활동했다. 또한 송의 인중이 다상의 진시의 여식을 항으로 맞이한 것도 유명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렇겠어요? 황제조차도 이제 있죠. 자, 하여튼 여기 앞에서 이제 차의 전매와 소금의 판매가 왜 상업 발달을 촉진시켰나? 대상인을 출연시켜 갖고 결국에는 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자, 송대의 상업 발달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힘이 크다. 특히 당송병을 바탕으로 서민사회에 출현되면서 그들의 하작이 이제 상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됐고 송대 상업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상업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예. 자, 이러한 송대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 배경으로는 강남 개발과 생산 증가, 지주 존호제에 의한 농민의 자율 성신장을 꼽을 수 있다. 자, 이에 따라 농민의 상업활동과 소비 인구의 증가 및 서민 생활의 다양화를 위한 차, 소금, 야채, 변죽물, 도자기, 제지, 실기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들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시킨 것이 상업발전 원동력이 되었다. 자, 특히 하북 지방의 2년 3무작, 하중 하남에서는 수토자기가 쌀보리 이모작의 성립은 미국 생산의 비약적인 증가하고 그 일부가 상품화돼서 시장에 성립되게 되었다. 자, 미국의 이제 상품화는 쌀의 소비와 유통을 활발하게 하여 쌀 시장의 성립, 미국 대상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 미국을 취급하는 대상은 탁가, 미산, 미포, 미아인 등 불렸는데 쌀은 상품화되면서 객상에서 원거리가 판매되고 이날 유통 과정을 통해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됐다. 그래서 쌀 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미국 상인들이 이 미국 상인들도 그 안에서 내부적 역할에 따라서 분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로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미주 탁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요거 그냥 참조해서 보세요. 그냥 이거 강제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굳이 강제중국사에 있는 내용까지 다 볼 필요 없어 갖고 여러분들 그냥 미국 상인들이 출연됐고 그 미국 상인들이 이렇게 분화돼 나갔다. 그리고 객상들이 등장해서 이런 객상들이 등장해서 지역들과 지역들에서 연결해 줬다. 이 정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다시 읽어 볼게요. 자, 이 밖에도 도자기, 제지역, 문방구류 등 지역적 분업화가 촉진되었고 동일 제품의 이제 생산 공정상의 분업화도 형성되었다. 특히 차와 소금은 전매에 위한 국가 재정 수입에 큰 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품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차의 전매 방법은 시대에 따라 약간 다르나 간접 전매 방식을 취하였다. 이 간접 전매 방식은 이제 무슨 방법이라고 했죠? 통상법이라고 했죠. 통상법. 감매법이 아니라 통상법. 북송 중기 때부터 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간에서 이제 그 생산된 차를 국가가 전부 사들이고 차교인을 발행하여 생산과 상인들에게 유통과 판매를 위임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판매 증서야. 차교인은
자, 차 전매의 수익을 막대했으며 차상도 뭐냐면 큰 이익을 취했다. 예, 다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있고 소금은 송초에서 국가가 독점 판매하는 감매법을 실시했으나 그 뭐냐면 북송주기 때는 소의 유통과 그 판매에 의한 통상법을 실시했다. 여기에도 이제 바뀌죠.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 차하고 아까 집에 소금하고 헷갈렸어. 여기가 이제 북송중기관이랑 감정 전매 방식이고 여기가 이제 그 아까 집에 것처럼 통상법 처음에는 그 감매법을 했다가 통상법을 했어요. 이게 소금이야. 소금하고 차하고 좀 헷갈려갖고 지금 잘못 읽었어요. 예. 이게 차고 이게 소금이고 자, 소금은 그 당시 생활 필수품으로서 그 이익이 막대 사염의 밀매가 성행하자 연법을 강화해 철저하게 단속했다. 그래서 항상 소금은 이제 뭐냐면 염상들이 있어. 염상들 중에 이제 뭐냐 밀물관의 염상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냐면 반발력, 군대도 이끌고 해서 나중에 항소의 난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나라때는 마찬가지야. 밀매가 많으니까 연법을 강화해서 철저히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상품화로 염상은 대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자, 이 밖에도 견직물, 마직물, 도자기, 제리 등 수공업도 농촌 내부에 발달하여 중요한 상품으로 등장했고 이 중에 견지목, 경지목 비단을 만드는 건 비단. 자, 견지목은 소비의 증가로 도시와 농촌에 다 같이 발달해 상품화됐다. 그래서 송자기도 유명한 도자기도 주요 교육품으로서 국내는 물론 고려나 이제 일본을 비롯한 해외 수출되었다. 자, 송대 대무역에서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온 시대였다. 우선 무역 금융을 볼 때 종래의 비단길을 거치는 시대가 비교가 되지 않았다. 1000명 이상으로 실수는 거선이 이용하여 고려나 일본을 비롯한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각국의 활발한 교육을 전개했고요. 수출품하고 수입품이 쭉 있고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 정부는 이런 이제 대무역을 담당했던 그런 주요 도시들 있죠. 강남의 주요 도시들에 뭘 설치했냐면 강주, 항주에 시박사는 일종의 세관을 둬서 무역을 담당했어요. 자, 시박사는 예전처럼 송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부터 설치된 거죠. 당부터 해서 송, 그다음에 원, 그다음에 명나라 때까지. 예. 명나라 때 이제 시박사는 잠깐 있다가 이제 해관으로 바뀌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송대상인의 상업활동 크게 두 가지 이제 형태가 분류되는데 객상에 의한 이동적 상업활동가 그리고 그 도시 시장에 의한 정책 상업이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송대 객상 활동은 대단히 활발하고 그에 따라 교통과 숙박, 창고, 웅승업이 번창하였고 상업 부기와 주산 등 대규모 상업 경영이 조직이 발달했다. 자, 이동 사업과 정착 생활에 서로 호가적으로 연결시키는 중개업이 있는데 아자, 아케 등이다. 중개상이라죠. 자, 이들은 그 생산자 소비자, 객산과 전주 간의 어떤 상업 활동을 원활히 촉진하고 이에 따라 중개 판매상 대립을 했던 것은 송대이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송대 상인대 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걸 제가 이제 도표로 좀 만들어 왔어요. 자, 미국 상인들도 이제 분화됐지만 송대 상인들도 이제 분화됐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그 강대중국사에 있고 자세한 그 내용은 있지만 일단 제가 이걸 표 만들었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층의 분화해 갖고 객산과 자구가 분화되고 거기에 이제 중개인 아인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중개 기능을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송대상의 분화 관련된 내용을 도표 만들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 관련된 내용 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강제중국사에 있는 내용 같은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는 여기 1053번 그 다음에 54번 그 다음에 56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대무역의 발달하여 그 경제적 비중이 증대되자 송조는 강주, 천주, 명주, 옹주, 항주 등 주요 해양에 일종의 세관인 시박사를 설치하게 이뤘다. 자, 시박사는 이미 당대부터 설치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강주 한 개소에 불과했으나 송대에 들어서 총 10개소로 크게 증가됐음을 볼 때 송대 대 무역의 변성을 이해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시박제도는 원명을 거쳐서 청대에 거치는 해관제도의 기원이 됐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의 상해는 자고와 객상으로 구성되는데 자고는 송해상이고요. 객상은 이제 일종의 원고지 상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송해는 특히 중개업의 사원 원칙이 다양했다. 중개 거간을 맡은 아행, 그러니까 자고와 객상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상인 집단들이죠. 아행과 악해가 있고 이보다 규모가 큰 중개 도매으로 전호와 거정, 정전 등이 있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그 대상으로 경상, 객상, 외국무역상, 성상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아이는 이제 그 상품을 매집하여 도시 등을 가지고 객상과 전주하면서 직접 소비자의 판매하는 자고 사이를 서로 연결시키는 중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도 있고요. 이 표를 보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화폐 경제와 상업자본의 맹화를 이제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상업혁명 중에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화폐 경제도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폐 경제의 발전과 함께 그 다음에 상업자본의 이제 형성도 있는데 이런 걸도 좀 보면 요거는 좀 쉬었다 갈까요? 예. 자,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5번이에요.